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시죠? 아니 이건 기억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뿐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주변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화학물질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의학자 임종환 교수 모시고 이 화학물질 둘러싸여 있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현재 진행형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5,000명이 이미 넘었고 5,000명? 네, 지금 4차 접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00명이 피해 접수인데 그중에 사망자가 몇 명이죠? 1,121명 정도니까요. 그것도 사망자가 꽤 됩니다. 그렇게 접수를 하면 이게 정말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지 아닌지 판정을 하잖아요. 네. 그 판정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라고 공식 인정된 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1차에서부터 3차 접수자에 대한 판정이 됐는데 예. 그중에서 863명 정도가 판정이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1, 2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 한 260명 정도가 1, 2등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1, 2등급은 더 중증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무슨 폐 손상인지 아닌지 또 등급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그런 거를 좀 직접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이제 판정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의 판정 기준이 중증 폐손상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실 실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돼 있는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좀 더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해보면 지금까지는 한 5천여 명이 피해자라고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되어 있고 현재는 중증 폐손상만 인정받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네. 그런데 중증 폐손상 말고도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비염이나 천식이나 폐렴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접수자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그 경로를 따라서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를 노출되어지면 그러면은 흡입을 하면서 상기도를 통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비강을 통과하면은 이제 비점막에 염증이 있으면서 비염이 발생하는 거고요. 코로 들이마시면 그렇죠. 비염이고. 네. 그리고 기관지로 가면서 기관지 쪽에 이제 염증 반응, 또 이제 기도의 변형을 갖다 주면 천식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또 이제 폐 깊숙이 이제 폐렴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질성 폐렴 같은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지속되어지면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폐섬유화 과정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가습기 살균제 노출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이제 간질 부위에 폐섬유화가 특징적으로 있는 경우에만 이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성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최종 단계. 그렇죠. 그렇죠. 맨 끝에 보면은 굉장히 특징적이고 맨 이제 최종 이제 만성적인 노출이 이루어져서 이제 말단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자세히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는 경로에 따라서 비염도 가능하고 천식도 가능하고 폐렴도 가능하고 또 다른 이제 외국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그것이 간 쪽에도 간 섬유화를 일으키고 또 신장 쪽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폐뿐이 아니라 네. 간, 신장까지.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예. 일단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서는 비염, 천식, 이제 폐렴 부분인데 천식과의 관련성은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네, 거고. 맞습니다. 근데 아직 법적으로까지 인정되고 있지는 못한 단계고. 전문가들 안에서 어느 정도는 이것은 이제 분명하다 하는 것에
이제 그 공감대,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과정이기 예, 때문에 예. 이제 새로운 판정 기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질환이 천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라는 게 가습기가 보통 이제 그 물을 받아가지고 보통 수돗물 그냥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미세한 진동을 통해서 그 물 입자가 분말로 나오도록 네, 하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습기인데 네. 그 물통을 깨끗이 안 하면 이제 균이 생길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거기다 무슨 첨가제를 부어서 네, 네, 네. 균이 안 생기게 해보자 뭐 이런 거죠. 네, 그게 살균제가 어떤 물질입니까 그게? 이제 살균제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PHMG나 PGH나 또 MIT, CMIT라고 하는 약자를 갖고 있는 하여튼 독성 화학 물질이에요? 네, 살균제. 그러니까 균을 죽이는 물질입니다. 보면 이제 이들 물질 자체가 처음에 나온 용도는 이 가습기를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물때도 끼고 또 세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청결하고자 하는 용도로 가습기 살균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가습기를 이제 닦는 세정제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용도로 허용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미국에 똑같은 용도로 갖다가 이 제품이 허용됐는데 미국 쪽에서는 엄격하게 용도를 이제 제한했던 거가 가습기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라. 청소용품으로만 그렇죠. 써라.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살균제가 남아 있어서 그것이 보면은 흡입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래서 가습기에 보면은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면은 세정된 닦아낸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의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더라도 수돗물로 사용하면은 수돗물 속에 역시 양이온 입자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 양이온 자체가 흡입되면서 나노 입자로 굉장히 미세한 입자로 폐에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똑같은 형태의 폐 손상을 물론 약간 낮은 그런 형태지만 역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그냥 가습기만 사용할 때에도 수돗물을 쓰면 위험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미국 의학협회 쪽에서 가습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수돗물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요? 증류수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사용할 때도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화합물질 자체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해서 그것을 용도를 제한하거나 또 주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그런 노력을 다른 나라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이러한 이제 엄청난 시민들의 피해를 불러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것을 흡입하게 되면 폐 손상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가습기 물통이나 가습기 본체를 닦는 데만 쓰고 닦은 다음에도 깨끗이 물로 헹궈서 맞습니다. 사용해라라고 한 것을 우리는 그냥 가습기 물에다가 그걸 부어서 그냥 사용하도록 허가했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몇 년을 사용한 겁니까? 여기에 노출된 거의 사람이 한 15년 이상을 사용한 거죠, 보면은. 15년? 네. 그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추산하세요? 지금 이제 노출된 군을 보면 저희가 전국 조사를 통해서 판정을 해보니까 산정된 경우가 350만에서 한 400만 정도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피해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보면은 단순 노출이 아니라? 네, 단순 노출은 그보다 더해서 800만이나 1000만까지도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350만에서 400만 정도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가 그 정도의 규모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제가 직접 저희 집에서 가습기를 쓰고 살균제를 넣지 않았더라도 제가 어디 사무실에 갔는데 뭐 어디 병원에 갔는데 거기 가습기가 틀어져 있었다. 거기에 살균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정말 많은 사람이 노출된 거죠. 노출된 부분인데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가 허가되는 과정도 그렇고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걸 또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다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 1000만 명 이상이 아무튼 노출됐을 것이고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350에서 400만인데 그중에 또 좀 심한 분들이 아마 접수를 했겠죠. 피해 접수를. 근데 그 심하다고 하는 게 조금 아까 교수님이랑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증 폐손상이 아니라 비염, 천식, 뭐 신장질환, 간질환 뭐 다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내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끙끙 앓고 계속 그동안 병원만 다니신 분들은 부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추정된 자료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그런 자료에 근거하면 한 40만 정도가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경험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병원까지 간 게 40만? 그러니까 불편한 정도를 경험하는 거는 한 350만에서 400만 정도 되는 거고 실제로 보면 자기가 이걸로 인해서 진료까지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한 40만 정도는 됩니다. 엄청난 규모죠. 근데 이분들이 내가 이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병원까지 가서 애꿎은 피해를 당했으니 보상해 주시오. 그러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판정 기준이 일단 중증 폐손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여서 상당 부분들이 그 관련성을 입증받지 못하고 되게 3, 4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그 다른 질병까지 연관성을 연구하고 계시고 하나씩 더 넓혀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 외국에서는 이런 피해가 없었고 우리나라가 이런 피해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관련 사례가 많지 않아서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정부가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지금은 동물 실험이나 또 역학조사나 임상실험이나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게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새로운 이제 판정 기준에 대한 것들이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확대되는 쪽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에 대한 독성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당연하죠.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회사는 각종 연구 결과 이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흡입하면 독성이 있을 수 있다. 알면서도 이건 위험하지 않다는 연구를 좀 조작해서 논문 써주세요. 돈까지 주고. 그래서 또 그런 논문 쓴 그 의학과 교수도 좀 구속까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제조업체와 연구진들의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제대로 걸러내질 못하고 그냥 버젓이 시판 허용을 하고 안전하다는 광고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도 안 하고 그러고 한 15년이 흘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던 주 회사를 보게 되면 이제 유럽에 보면은 이 다국적 이제 기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 당시에 이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그런 엄격한 관리 기준을 준수를 했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 와서는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한 거죠. 여기에서는 흡입에 대한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있어서 보면은 민원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제가 분노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기들도 연구 결과 모르고 옛날에 모르고 독성물질 쓴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혹시라도 백보를 양보해서 자기들도 몰랐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알면서 시판했다는 거 말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거의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제 기업이 그런 이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면 기업 활동을 하도록 이제 허용한 법 체계 자체가 참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회사 쪽에서는 한국에서 규정한 제반 법규를 다 준수했다.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가슴이 아주 매일지경이죠. 그만큼 우리의 법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허술하다는 거고, 허술한 거죠. 업체는 그걸 악용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파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참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런 그 화학물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연구하는 게 이게 환경의학인 거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환경의학을 이렇게 길로 접어들게 되셨어요? 제가 보면은 전문의를 따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 전문의는 뭐로 하셨어요? 가정의학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주치의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바람이 있어서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임상의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못 사는 동네였는데 온분 중에 보면은 이상하게 피부 발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지 쪽에 근력이 약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아주 특징적인 피부 발진 양상이나 또는 이제 하지에 감각 이상이 있고 운동 근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특징적인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질환으로서 설명이 안 되는 질환인데 굉장히 특이하다. 교과서 제가 배운 교과서에 없는 질환이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런 분들이 자주 왔어요? 그쪽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못 사는 동네여서 되게 보면 노동 능력을 상실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보면 우연히 그냥 월남전에 다녀왔다. 그렇게 월남전? 그래서 고엽제? 그래서 보면은 이 월남전 다녀온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 있냐고 살펴봐서 제가 살펴봤더니 기존에 있는 외국 문헌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고엽제에 대한. 그리고 한국에 보면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도 상당 부분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외국 문헌에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갖고 미국에 있는 이제 젠킨스 박사 고엽제에 관한 역학 조사를 진행했던 책임을 맡은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서 한국에도 이제 이런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엽제 피해자를 처음 찾아낸 게 교수님이십니까? 처음 이제 환자를 직접 보고 알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피해자가 보면은 6만 명 이상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면 그 고엽제 후유증으로 보면은 진단받은 그런 경우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무슨 보상법 같은 거 만들어져서 보상도 좀 받고 그러시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다 법적인 체계에서. 근데 그 시작을 임 교수님이 시작하셨다? 처음 이제 환자를 제가 보면서 고엽제 피해를 알리는 작업을 했는데 그것도 발견하시고서 의심스러워서 찾아보니까 미국은 이미 수없이 많은 연구가 돼 있더라. 아이고.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보면서 참만 이렇게 보면은 허술하게 보면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을 통해서 화물질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때 보면은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다시 환경학에 대한 것들을. 네. 그 계기가 됐던 거가 지역사회에 있어서 고혈압 환자를 만나면서 그랬던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뭐 기억하시죠?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돼서 매일 독이 쌓인다 그랬는데 하루에 몇 종류 정도의 화학물질과 우리가 접촉하게 됩니까? 수백 종 이상이죠, 보면은. 수백 종? 네, 수백 종 이상의 이제 화학물질 노출이 이루어지는 상태인데요. 아침부터 한번 좀 설명해 봐주세요. 어떻게 수백 종이나 되는 겁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세면을 하게 되죠. 보면은. 그리고 또 칫솔을 하게 되는데, 칫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화물질 중에, 그 안에 보면은 살균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약에? 네, 치약 속에. 그러니까, 치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화물질 자체라는 것이 이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용도도 있지만 이게 제품 자체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살균제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그 성분이 치약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됐죠. 치약. 치약도 그럴 수 있고 샴푸 속에도 세제라든가 또는 내분비 교란물질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샴푸. 그렇죠. 먹거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식품 첨가물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을 수도 있고요. 하나의 과자나 스낵을 살 때도 사보시면은 그 뒤쪽 벽면에 보면은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들이 한 변으로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우리가 대기를 이렇게 호흡을 할 때 미세먼지를 섭입하잖아요. 요즘도 심각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미세먼지 안에 보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독성 물질이라고 분류한 발암물질이다, 변이원성 물질이다, 생식 독성 물질이 40여 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대기를 통해서 노출되는 물질 자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냥 흡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숨 안 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보면은. 그런 부분이고 생필품은 아니고 이게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먹거리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 형태가 부분에 있지만 예를 들면 가공 육류다. 가공 육류? 소세지. 햄 이런 거. 그러면 그 안에도 역시 이제 발색제라든가 아질산염이 첨가되어져서 이게 붉게 만들면서 역시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살균제라고 그래갖고 공포항이가 서식하는 것들을 막는 종류의 살균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암성이 있어서 보면은 사람에게서도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상태니까 식품 속에 사실은 이제 육류나 이런 부분에 가공 육류 이런 형태도 역시 그것을 섭취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가공식품, 각종 식품 첨가물들. 그렇죠. 특히 뭐 인스턴트 뭐 라면, 식품은 더 그럴 수 있죠. 라면, 삼각김밥 뭐 이런 건 뭐 더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삼각김밥이 오면은 이게 집에서 밥하고 난 다음에 조금 한 30분 정도 있으면은 밥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렇죠, 굳죠. 그런데 삼각김밥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놓더라도 부드러운 갓
지은 이제 밥맛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긴 그러네요. 네, 예, 네. 예. 그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물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면은 화합물질로 코팅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밥에다가? 네. 네. 그러니까 화합물질 작용을 통해서 부드러운 밥맛 자체를 유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역시 그 안에도 보면은 15종, 20종 되는 여러 형태의 화합물질들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컵라면에도 있겠죠? 컵라면 같은 경우는 컵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보면은 거기 안에 이제 컵을 만드는 과정 중에 그 밀봉할 때 예. 실링용으로 비스페놀 A 같은 화합물질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스페놀 A가 주로 환경 호르몬, 내분비 교란 호르몬으로서 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딱 물질인데 붙었다가 손으로 떼면 네, 맞습니다. 떨어지게끔 그런 그거 겁니다. 말이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돈 있죠. 그러면 영수증을 프린트할 때 비스페놀이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화지역에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만지게 되면은 예. 비스페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보면은 그런 형태도 그렇고 플라스틱이나 식기류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더 심해질 거고. 더 심해지는 형태고. 그러니까 거의 화합물질의 여러 형태로 쌓여 있는데 문제는 유해한 화합물질 자체가 이제 시민들한테 어떠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된 상태에서 이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얘기 나오는 김에 더 해봅시다. 네네. 우리가 향수 같은 거 뿌리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제 네, 집안에 그것도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고, 그것도 다 화학물질이죠. 화합물질이죠. 들어있는 거죠. 그게. 향 종류에도 여러 형태의 화합물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출 경도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흡입을 해서 보면은 향을 맡게 되는데 냄새를 맡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는 훨씬 더 유해한 형태로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고 들어가죠. 폐 깊숙이 들어가서 네. 그것이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거기 네.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때 나타나는 독성 반응 자체가 역시 방향제라든가 주로 스프레이 형태를 뿌리는 형태라든가 스프레이 속에는 다 있다 그런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레이 형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분말 자체가 비산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흡수하는 형태가 되기 호흡을 때문에 통해 들어가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요새는 있습니다. 뭐 옷에 냄새 빠지라고 막 뿌리는 것도 많고, 네. 아예 빨래 섬유 탈취제도 그럴 수 있죠. 섬유 탈취제, 네, 네. 아예 빨래할 때 넣는 섬유 유연제 이런 거요. 그것도 보면은 굉장히 위험이 있어서 보면은 유연제 자체가 독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노출됐을 때 그것이 흡수됐을 때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나 적혈구를 감도시키고 또 이제 체내에 있는 효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립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DNA에 손상을 줘서 이것 자체가 정자에 손상을 미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기형 발생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기형아 출산? 네. 네, 그런 형태가 보고되기 때문에 예, 예. 역시 섬유유연제 같은 경우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시민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여집니다. 참.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보면은 파라벤이라든가 트리클로잔이라든가 이런 물질도 발암성 물질 또는 이제 내분비 교란,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속에 들어가 있는 화합물질 자체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옛날에는 이런 걸 아예 없었어요. 안 쓰던 것들을 계속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개발해내고 쓰고 그 모든 신제품들에는 거의 대부분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분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고 그러면은 여러 용도의 제품들을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여러 가지 화합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독성이 쌓일 수가 있고. 네. 네. 이제 이렇다 보니까 화합물질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하고 인체 피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보고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민감한 부분이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화합물질 노출이 많아지게 되면은 정자수 감소가 여러 형태로 관찰되었습니다. 네. 요즘 불임이 많아지는 것도 그런 거겠군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20%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부부들이 불임을 경험을 하고 병원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 형태로 하는. 그래서 화학물질 사용량과 정자수 감소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화학물질이 증가되는 거가 결국에서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거가 밀접하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거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이것이 심각한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이게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에서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 그 해서 이제 리치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무슨 제도요? 리치. 리치. 네. 그러니까 화학물질 등록 제도입니다. 화학물질 등록제. 보면. 뭔가 제품을 개발해서 팔려고 하는 기업이 스스로 화학물질을 뭘 썼는지 밝혀라. 그리고 독성이 없다는 걸 입증해라. 안 그러면 아예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특정 종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려가 되면은 미리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유해성 평가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된 상태에 있어서 시장에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럽입니까 지금? 네, 유럽의 리치 제도. 미국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형태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이제 독성 정보, 이제 안전하다는 정보가 없으면 시장에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아니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은 이제 리치와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화학물질 등록법에 대한 부분에서 화평법하고 화학물질 관리법, 이제 화관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도로서는 정착을 시켰고 최근이겠군요 그것도. 네, 그렇죠. 작년 12월 달에는 이제 사회생물제에 대한 것들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은 이제 등록한 물질 자체가 상당히 적은 형태고요. 보면 신규 물질을 등록하지만 이미 쓰고 있는 기존 물질은 어떻게 할 거냐. 상당 부분 많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독성 물질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선상에서 시장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과 같이 이제 기업이 책임지고 일정 정도 기간 내에 유럽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2018년 정도까지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등록을 이제 완비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존에 쓰던 제품들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잘 원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보면은 지금 등록된 부분도 굉장히 제한된 부분이어서 신규 물질만 그렇죠. 등록되고 아주 중요한 이제 독성 있는 물질에 대한 부분의 등록 수준도 유럽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한 40%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허용 기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일일 노출량 뭐 몇 미리그램 이하 뭐 이러면 안전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유럽이 훨씬 엄격하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고 이제 독성이 나타나는 종류 같은 경우는 우리는 검사받아야 될 종류를 몇 가지만 봤는데 그쪽에는 검사 종류가 더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급성 영향이 있느냐, 만성 영향이 있느냐, 피부 독성이 있느냐, 호흡 독성이 있느냐, 아니면 암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간 독성이 있느냐, 심장 독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다 따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아까 가습기 살균제 PHMG 같은 경우도 처음에 허가를 낼 때 세정제로서 허가를 냈어요. 카페트를 깨끗하게 보면 청소하는 세정제로 허가를 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흡입을 통해서 독성 반응이 있는 거니까 흡입 독성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보면은 이 세정제와 관련 그러니까 먹었을 때 어떻게 독성이 있느냐 라는 것만 갖고 그냥 다 쓴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보면 외국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고 하나는 용도 관리를 해서 이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서 다시 독성 평가를 하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아니 우리 정부가 선진국 되겠다고 앞서 나가 있는 국가들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만들어지면 발빠르게 막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이건 왜 그렇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기업이 반발하기 때문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살생물제 등록
대한 부분들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제 그것에 이제 범위를 놓고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졌을 때는 기업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유로 굉장히 제한되게 적용하도록 보면은 이제 기업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죠. 결국 기업 편 드느라고 국민이 네. 온갖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네, 이러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이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중독관리센터라고 해서 보면 포이즈는 컨트롤 센터 PCC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시에 한 200만 정도가 되는 도시면은 다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의 네. 선진국이나 우리보다 못한 개발도상국도 갖고 있는 시스템인데 응급실에 어떤 제품을 쓰다가 이제 그 피해로 내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기록을 다 남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전체로 취합해서 이 중독 피해라든가 시민들이 피해가 난 제품들이 보면은 여러 번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위협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에 퇴출시키거나 그렇죠. 다른 조처를 하도록 기업이 요구를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가 외국엔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없죠. 없어요. 보면은 우리는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유엔의 47%에 대한 나라가 거의 절반 정도가 개도국 중에서도 다 참여하는 정도의 프로그램 부분인데 우리는 보면은 이제 그런 제도가 없는 거니까 이게 한 6년 정도 보면은 이렇게 독성 물질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여러 형태로 피해가 줌에도 불구하고 체킹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확인됐던 거가 3차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그런 피해자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뭔가 있다. 맨 마지막에 확인한 거예요. 다 죽어갈 때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체킹하는 시스템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각종 질병이 어떤 화학물질 때문일 수 있는데 처음엔 모르는 거죠. 네. 말씀하신 한 200만 도시의 그런 중독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건 그 자료를 모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집계를 해보면 이러이러한 질환으로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어. 이유는 뭘 썼기 때문이야.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거고. 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직접 독성에 관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작업도 제대로 잘 안 하고 있고 또 생산된 데이터를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해서 요즘 시민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있고 뭐 심지어 지금 그렇죠. 속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하지도 않은데도 안전하다. 애들한테도 안전하다. 보면은 가습기하고 비슷하게 보면은 섬유 탈취제 그 안에 보면 가습기 살균제로 썼던 유사한 종류의 살균제가 있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섬유 탈취제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냐 물었을 때 회사 쪽에서 보면은 3년 동안이나 침묵했습니다. 자기네들 그거 쓰고 있으면서도 보면은. 인정을 안 해요. 네, 정부는 안 주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것도 미국이나 이런 데 본사가 있는 제품 아니었나요? 네. 미국 본사는 자기네가 무슨 화학물질 쓴다는 걸 다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회사 보면은 미국 본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어떤 제품을 쓰고 있고 유해성이 어떻다는 정보를 다 보면은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회사인데. 거긴 공개하는데 우리는 당신이 쓴 거 아니냐고 물어도 3년 동안 대답을 안 한다. 대답을 안 해도 아무 처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후진국이네요, 우리나라. 후진국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 물질이 유해 물질로 등록이 돼 있으면 기업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유해 물질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버틴 거예요. 공개할 이유가 없다. 외국에서는 유해 물질이거든요. 우리나라만 유해 물질이 아닌 거지. 어떻게 하면 좋죠? 할 일이 태산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좀 사태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지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쪽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거가 최우선의 국정의 목표다. 그렇죠. 라는 걸 설정을 하고 기업도 여기에 오면 따라야지만 기업도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또 안심하고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기업으로부터 좋은 일이죠. 실제로 보면. 그 이런 독성들은 한번 쌓이면 계속 남습니까? 빠져나갑니까? 이게 뭐 유전도 됩니까?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여러 이제 평가 자료가 있는데 몸에 많이 이제 축적되어져서 잘 배출되지 않는 물질들은 이제 잔류성 유기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팝스 물질이라고 해서
별도로 국제적으로 이제 규제를 해서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서는 가능하면 생산을 이제 제한하자라고 네. 하는 이제 국제적인 그런 부름이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일상의 제품에서 이제 많이 쓰는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반감기가 짧은 물질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노출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대개는 48시간 아니면 72시간 정도면 몸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 농출이 반복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이나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형태로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배출되는 것만큼 또 들어오죠. 똑같은 거예요. 네. 계속 일정 수준에 보면은 계속적인 노출이 있게 되고 그것이 한 제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제품을 통해서 노출되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노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비교적 보면은 배출이 잘 되는 물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물질 간의 상호작용도 있고 노출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독성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일정량은 항상 잔류해 있는 그런 거군요. 네네. 그리고 지금의 평가 자체는 단일 화합물질만 갖고 규제를 합니다. 근데 사람 보면 여러 물질이 한꺼번에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 그 노출되는 물질 자체가 면역 기능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하나의 물질만 따랐을 때는 면역 기능에 미치는 정도는 미미하지만 여러 형태의 화합 물질들이 비슷하게 면역에 자극 증상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보면은 이제 하나의 물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른 작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합 화학 반응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그런 물질들이 보면은 굉장히 많은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위험성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서 예를 들면 치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뭐 파라벤이라든가 트리클로잔이라든가 또 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 해갖고 이 칫솔질 할 때 보면 이렇게 뽀득뽀득하게 보면 닦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세정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세한 형태의 플라스틱을 치약 속에 넣습니다. 미세한 플라스틱 알갱이를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경우를. 그러면 이거 자체가 오면은 자연계에 벌어졌을 때는 생태계 오염을 일어났고 플라스틱 자체가 썩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생태계 오염이 심각해요. 실제로 오면은.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사용해지면서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폐 플라스틱을 먹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생태계 쪽에서는 보면은 예를 들면 해양 생태계에서 어린 거북이가 이것을 먹게 되면은 플라스틱 자체가 아무래도 뜨니까 실제로 보면은 거북이들이 보면은 제대로 잘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 형태의 플라스틱을 먹으면 그래서 보면은 폐사하는 거북이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사용량 통해서 거북이 몸이 떠서 물속으로 못 들어가고. 참 점입가경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생태계 오염 자체가 예를 들면 사람이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약품 같은 걸 버리게 되면 그 안에는 이제 호르몬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일반 다른 생태계에 있는 종들한테는 뭐 어류 쪽이나 양소리나 파충류나 이런 쪽에서는 그것이 강력한 독성을 지닌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 위주로 독성 평가를 했지만 다른 종의 피해 같은 경우도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른 종 피해는 결국은 또 다시 돌아와요, 우리한테. 맞습니다. 보면 그래서 생태가 교란되면 멸종되는 종 자체가 보면 전체 부분에 있어서 30% 육박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전체에 보면은 사람을 둘러싼 생태계가 이제는 한쪽 귀퉁이가 무너지는 그런 상태이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화합물질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여러 가지 독성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원시 시대로 돌아갑시다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만 화학물질 우리가 지금까지는 멋모르고 막 써왔다면 이제는 줄여나갑시다. 이 운동을 분명히 해야 되겠군요. 화학물질 다이어트 해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과다하게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이 아니고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인체에 위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몸 망치는 건데요. 그렇죠. 뭐. 네, 그런 부분이고 지나치게 보면은 뭐 살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해서 살균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가져다서 면역 독성이나 다른 피해를 가져다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갖다가 집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네. 엉뚱하게 화학물질 노출을 더 많이 불러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별로 그런 물질 안 쓰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되도록이면은 사용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실제로 보면은. 예. 네, 그렇지만은 또 예를 들면 이제 외식을 많이 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더 노출이 많고 또 첨가를 많이 쓰고 맛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극성이는 많이 쓰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집에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집에서만 이렇게 하는 걸 갖다 고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서로 갖다가 거들어야죠. 그러면 내가 이거 할 테니 같이 한번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기가 쉽진 않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거들지 않고 여성들한테 집에서만 밥해 먹자, 외식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이 고엽제로부터 시작된 이 화학 독성 물질로 인한 신체 건강의 문제 이걸 최초 고발하셨고 지금 가장 끔찍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판정 기준 같은 걸 지금 직접 만들고 계시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어떤 일들을 더 하실 겁니까? 더 하셔야 되는데 딱 목표하신 계획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탈리도마이드라고 해서 보면은 이제 약물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사지가 절단된 그런 사례 부분인데 지금도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그런 경우인데. 언제적 있었던 일이에요? 벌써 40년 됐죠. 40년? 네, 근데 지금까지도 보상이 계속 이루어진다? 네, 그런 경우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미나마타 질환도 보상 부분이 거의 30년 이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피해 자체가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그것이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화학물질의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좀 시민들한테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가 이것을 통해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 미나마타 질환을 경험하고 이타이 질환이라든가 이러한 공해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공해병, 수은 중독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해서 보면은 여러 제도 개선 작업을 하고 노력을 한 상태에서 지금은 환경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것 같이 요즘은 우리도 이런 피해 부분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화물제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하고 한국 사회가 화물질 안전 관리 하는 국가로 선진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요. 저는 이제 환자를 보는 이제 의사니까 이 건강 관리 부분에 있어도 가능하면 사전에 여러 위험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잘 관리를 해서 그게 화학물질이든지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건강의 위험이든지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보면은 병이 다 보면은 커져갖고 만성질환 돼서 관리하지 않고 시민들이 사전에 건강할 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경험했던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화물질 관리나 국민들의 건강 관리 수준이 외국 너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근데 이것을 이 건강 관리 체계나 화물 안전 관리 체계나 이것을 선진국수를 올려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갖다가 절실하다 생각이 들어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정말
시민들의 건강관리 분야, 또 화물질의 관리 분야 이런 쪽에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당연하죠. 네, 새로운 어떤 제도적 기반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앞장서셔서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좀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아주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환경, 독성물질, 화학물질 관리 이 분야에서 한국은 분명히 후진국입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법과 제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또 징벌적 손해배상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루빨리 제도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